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김용각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퇴직연금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퇴직연금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KB증권의 문경찬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증권사에서 지금 연금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업무 하고 계신지 좀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셨다시피 연금 컨설팅이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점이나 아니면은 이제 지점이나 아니면 고객분들이 연금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특히 세제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면 종합적으로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해당 업무에서 연금을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또 세무사시기도 하기 때문에 네, 오늘 그 세금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좀 많이 들어볼 건데 그래서 관련해서 좀 주의 있게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퇴직연금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또 저희 지난 영상으로 되돌아가서 공부하시기 귀찮으신 분들이 또 있으실 수도 있고 네. 아니 이 퇴직연금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잠깐 음,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고 넘어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퇴직연금 하시면은 이제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그리고 연금 하면은 좀 거부감이 이제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와 반대적으로 퇴직연금은 순수하게 회사의 임원과 직원의 복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세 가지 주요 특징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주요 특징을 좀 캐치하시면은 퇴직연금이 이런 제도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첫 번째, 퇴직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퇴직금을 사회기관, 금융기관에 맡겨둬서 안정성을 확보해라. 두 번째는 예치된 퇴직금을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을 늘려라. 세 번째는 퇴직금을 일시금 말고 연금으로 활용해라. 이게 세 가지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있는 돈을 이제 굴리는 건데 이 돈을 굴릴 때 어떻게 굴리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회사가 굴려주냐 아니면 그렇죠. 내가 굴려주냐 네, 내가 굴리냐에 네, 따라서 네, DB형, 네, DC형 네. 이렇게 나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DC형인지 DB형인지 모르는 직장인들도 꽤 있어요. 꽤 있으시죠? 네네. 그래서 저도 저희 회사에서 이제 최근에 어떤 직원이 물어보더라고요. 네, 우리 회사는 DC형이냐 DB형이냐. DB형이냐. 네. 그래서 저도 최근에 확인했는데 저희 네. 회사는 네. DB형입니다. 네. 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퇴직연금에서 DB형이다, DC형이다. 요거는 가장 큰 주요 차이점을 보시면 됩니다. 어떠한 차이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퇴직연금을 투자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투자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DB형이냐 DC형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퇴직금을 갖고 있다고 있을 때 네. 이 퇴직금에 관련된 당사자들은 회사하고 근로자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회사의 퇴직금을 회사가 투자해서 투자 수익이 회사로 귀속되면 그거는 DB형, 확정급여형인 거고요. 반면에 그 퇴직금을 근로자가 투자를 한다. 내 네. 돈이니까 내가 투자를 한다. 네. 그러면 확정기여형, DC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투자에 대한 주체는 회사 또는 근로자이고요. 투자 주체에 따라서 그 투자 수익이 누구께 되느냐. 이게 DB형은 회사께 되는 거고요. DC형은 근로자께 되는 겁니다. 그렇죠. DB형은 어쨌든 회사가 굴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가 책임져야 되고 네. DC형은 이 근로자들이 굴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근로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선택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DB형이냐 DC형이냐를 알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인사부에 여쭤보는 게 중요하신데요. 대부분의 회사들의 인사부가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네. 특히 연말 연초 굉장히 바쁘시죠. 인사 시즌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회사에서 뭐 퇴직금이 입금되었다. 퇴직을 하지 않았는데도 입금되었다. 또는 금융기관에서 퇴직금을 어떻게 투자하세요라고 이렇게 안내를 받았다 하시면 DC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 안내를 전혀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DB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 주신 팁이 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인사부에 네. 확인을 하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하겠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DC형, DB형 이야기할 때 근로자가 선택을 하는 거다라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내가 이미 어떤 형인지 다 이렇게 알게 됐는데 네. 그럼 이걸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 있나요? DB형에서 DC형으로는 가능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설명회 다닐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요. DB형에서 DC형으로. 그러니까 회사가 그동안 굴리고 있었는데 네. 이제 내가 할 거야. 이거는 네.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회사가 갖고 있는 돈을 근로자한테 넘겨서 네. 이제 당신이 투자하세요라고 해서 회사에서 근로자의 자금으로 이전되는 거는 가능합니다. 반면에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로자가 자기의 돈을 회사로 준 이런 사례가 있으시나요? 그거는 주면은 안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왜냐면 아, 만약에 손해 보고 있는데 네, 확정적으로 그러면 내 돈을 다시 담보해 줘라. 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네. 근로자가 회사에 돈을 페이한다는 거는 사고 치지 않는 이상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우일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DB에서 DC로는 가능하지만 DC는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금을 계속 굴리고 있는 상태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나의 굴리고 있는 퇴직금을 회사에게 다시 롤백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DC에서 DB로는 전환이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익률이 만약에 내가 직접 굴려서 수익률이 더 좋다 이렇게 네. 하면 회사한테 맡기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손해를 보고 있을 때 맡기려는 이제 고민을 좀 하겠죠. 하겠죠. 네. 근데 만약에 수익률이 괜찮은 상태인데 네. 회사가 굴리는 것보다 수익률이 괜찮아요. 네. 근데 내가 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네. 그래서 회사한테 맡기고 싶은 마음이 좀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안 되나요? 네, 그런 경우에도 법에서는 곤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DB형인 이제 근로자들이 네. 그러면 내가 DC로 갈 건지 말 건지 네, 이것만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선택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로자가 내가 DB가 유리한지 DC가 유리한지 이거를 선택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내 퇴직금이 DB형에서 많을지 DC형에서 많을지 그렇죠. 이 문제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내 퇴직금이 DB에서 많으면 DB가 좋은 거고 DC가 크면 DC가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DB형과 DC형의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DB형 제도에서는요. 퇴직금 제도의 퇴직금 계산법과 동일합니다. 아, 이 네네. 말은 퇴직금 제도에서는요. 쉽게 말씀드려서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평균한 값을 에다가 곱하기 근속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퇴직금이 결정됩니다. 반면에 DC 같은 경우는요. 근속하는 도중에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회사에서 퇴직금을 투자하라고 본인 퇴직금 계좌인 DC 계좌에 넣어줍니다. 그럼 그 돈을 갖고 계속 투자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DB라든지 DC라든지 네. 동일한 근속 기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네. DB에서 퇴직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요. 나의 임금 상승률입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상승되면 상승될수록 네. 그 산식에 의해서 퇴직금도 같이 증가가 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DC에서는 본인의 퇴직금을 결정짓는 가장 큰 주요한 변수가 투자 수익률입니다. 네. 투자 수익률을 높이 올리면요. 퇴직금이 많아지는 거고 네. 투자 수익률이 낮다. 그러면 퇴직금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DB형이 유리한지 DC형이 유리한지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DB형에서는 임금 상승률이고요. DC형에서는 투자 운용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임금 상승률이 내가 올릴 수 있는 투자 수익률보다 높다 하시면 굳이 귀찮게 금융기관하고 선정을 해가지고 퇴직금을 굴릴 필요가 없이 네. 그냥 회사에 맡겨둠으로써 그렇죠. 자동적으로 나의 퇴직금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실 수가 거기다가 있습니다. 또 확정적인 그렇죠.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임금 상승이 거의 없어. 그럼 당연히 본인의 퇴직금 상승도 거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시면 굳이 내가 회사에 나의 돈을 맡겨두느니 그 돈을 내가 찾아서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하는 게 더 낫겠다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보다 투자 수익률이 더 높겠다 해서 하시는 분들은 DC형, 확정 기여형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 실질적으로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보통 근로자들이 임금이 크게 오를 때가 네. 승진할 때잖아요. 승진할 때 그렇습니다. 승진 직전에 DC형으로 바꾼다 네. 만약에 하면 이거 네. 그럼 되게 바보 같은 행동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승진하신 다음에 임금 상승이 확정된 후 그 임금을 피크에 찍을 때
그때 DC로 전환하시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하시겠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승진할 거 다 하고 네. 이제 앞으로 임금이 내가 만약에 더 크게 오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다. 네. 뭐 앞으로 계속 조금 이렇게 오를 것 같다. 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네. 그때는 DC형으로 옮겨서 네. 좀 높은 수익률을 노려봐도 네.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DB에서 DC로 전환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연초에 많이 전환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연말까지 본인의 임금을 확정시키신 후 임금이 피크에 있을 때 전환하시는 이제 그런 성향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DC형으로 바꾸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네. 딱 이렇게 네. 결심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DC로 가면 이제 내가 직접 해야 되는데 네. 그동안 회사한테 맡겼던 걸 직접 해야 되는데 네. 어떤 기준으로 좀 선택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할까요? 근데 의외로 정답은 간단합니다. 네.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근데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어떻게 내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 네. 안정적으로 고수익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우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투자 시장에서도 이제 전략을 세워서 접근하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네. 어떻게 기자님 골프 좋아하시나요? 잘은 못 치는데 좋아하긴 합니다. 네. 네, 저도 요즘에 골프에 많이 빠져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골프에 빠져 있으면서 느낀 게 있는데 이 골프하고 퇴직금 운용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어서 좀 비유를 통해서 좀 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이 골프는요. 보시면 아마추어가 프로 대비 한타 정도는 잘 칠 수가 있는데 전반적인 경기 운영과 리스크 관리를 봤을 때 절대 골프는 아마추어가 그 프로 선수를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거를 퇴직금 운용과 접목시켜 보면 한 해 또는 한 달 정도는 의도치 않게 고수익을 내실 수는 있습니다. 투자를 잘 하셔가지고요. 그런데 퇴직연금은요 장기간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운용 기간이 입사 때부터 퇴사 때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또 몇십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정도 고수익을 얻었다 해가지고 그 전략을 계속 가시다가 좀 난관에 봉착하실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으신 원칙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골프 같은 경우는 힘을 빼고 툭툭 치면 멀리 가고 네. 또 잘 치겠다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힘을 주고 빡 치면 공이 안 맞는 경우가 그렇죠. 대부분입니다. 산으로 가더라고요. 네, 산으로 갑니다. 퇴직연금 운용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큰 기대를 하지 않으시고 내가 마음속으로 이 정도만 투자 수익을 얻겠다 하시면 의외로 좋은 결과를 보시는 분이 많으시고요. 정말 내가 관심을 갖고 전략을 세워가지고 물론 그것도 좋은 전략이지만 욕심이 과하면 생각지도 못한 손실을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투자 전략을 꼼꼼히 세우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목표 기대 수익률을 생각보다 좀 낮게 장기적으로 보시는 안목에서 퇴직연금 운용을 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를 내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퇴직연금은 이제 일시금이 아니라 음, 나눠서 연금으로 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아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도 좀 있을까요? 당연히 연금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고객분들을 컨설팅해 보시면요. 네. 왜 연금으로 받냐? 당연히 일시금 아니냐? 그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시죠. 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요거를 수치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 22일에 매경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헤드라인이 뭐냐면요. 은퇴 후 적정 생활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필요하고 노후 자금은 5억 원 이상 필요하다. 기자님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그 정도 있으면 그래도 노후에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네. 여유롭게.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기사 말고도 각종 여론조사 또는 연구기관 자료들을 보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나오는 키포인트가 매월 3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통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3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인데 어떻게 노후자금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시죠, 기자님? 아직 사실 너무 젊어서 그런지 노후를 너무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나 봐요. 네. 여러분들과 이 계기로 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후 자금 하면은 보통 어떤 것들을 떠올리시나요? 우선 2021년에 통계청이 발표한 그 자료에 의하면 응답자의 59.1%가 국민연금을 노후 대책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국민연금이 그러면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그 같은 자료에서 시뮬레이션도 돌려보셨는데요. 네.
65세라고 하신 분이 네. 30년 후 네. 국민연금을 받게 될 예상치가 평균적으로 한 91만 5천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때 가치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네. 저희가 지금 필요한 자금은 300만 원 정도잖아요. 네. 그리고 국민연금 대다수 분들이 노후 자금으로 국민연금을 활용해야지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9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네. 필요 자금 대비 국민연금이 커버할 수 있는 비율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그럼 나머지 70%는 네. 개인이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은퇴 후에 개개인마다 재정 상황이 좀 다르실 거예요. 뭐 근로를 지속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자산 수준이 또 다르신 분도 있으실 텐데 그런 가정을 다 무시를 하고 모든 근로자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여유 자금이 뭐냐라고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보증금? 집? 집보증금 또는 근로자분들이 가장 받을 수 있는 목돈, 퇴직금이겠죠. 음. 그래서 그 퇴직금을 활용을 해서 노후자금을 좀 마련해 보자. 그래서 300만 원 대비 커버하지 못하는 국민연금이 커버하지 못하는 70%의 영역을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으로 넣어보자. 이러한 발상이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70% 영역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가를 네. 봤을 때 일시당초에 그 정부가 디자인한 모델은 3층 연금 체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은 국가의 연금, 국민연금이 국민연금. 커버하고 두 번째 연금은 기업에서 주는 퇴직금, 그래서 퇴직연금으로 활용하고 네. 세 번째는 개인이 나머지 영역을 커버해가지고 개인연금을 활용하자 했는데 요즘에 물가도 많이 오르고 생활 수준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어떻게 3층 연금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나머지 항목 주택연금도 같이 껴서 4층 연금으로 한번 보자 이렇게 발상을 좀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실정을 알기 때문에 이 퇴직금을 활용을 해가지고 자꾸만 연금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국민들은 일시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왜냐하면 퇴직하면은 돈 들어갈 게 의외로 많습니다. 또 목돈 필요하죠. 그렇죠. 네. 빚도 갚아야 되고 또 애들들 출가도 시켜야 되고 그렇죠. 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 정부의 실정과는 정반대대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러면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연금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세제 혜택이 좀 어려우면 어렵고 또 쉬우면 쉽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퇴직금을 회사에서 받는다. 그러면 반드시 내야 될 세금이 있습니다. 그게 퇴직소득세하고 주민세가 네. 있는데요. 보통 금융기관에서 퇴직금을 받으시던 네. 회사에서 받으시던 이 세금은 반드시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과되는 이 세금을 갖고 정부에서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두면 이 시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와 주민세가 부과가 되는데 퇴직금을 갖고 연금으로 받겠다 하면 그런 분들한테는 이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해 줄게. 네. 퇴직소득세는 몇 프로나 되는 거예요? 보통 퇴직소득세율은 근속기간하고 금액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간단하게 퇴직금의 한 10% 정도 보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30%를 감면해 줄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30%좀 작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네. 우리가 세법전을 놓고 봤을 때 30% 감면해 주는 항목이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한 2년 전인가요? 이제 그 30%도 너무 감면율이 적다 해서 연금을 받은 후에 10년 차부터 30%에 10% 더해 해서 40%를 감면해 주는 것도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정부에서는 퇴직금을 일시금보다는 연금으로 받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제 확 안 와닿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시로 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 좀 너무 일반적이지는 않은 예시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이렇게 하는 거라서 네. 만약에 퇴직할 때쯤에 직장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퇴직할 때쯤에
이제 평균 1,00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할게요. 네. 그렇게 하고 한 20년 정도 일을 하셨어요. 네. 그렇게 하면은 뭐 대략적으로 한 2억 정도 퇴직금 받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2억을 일시금으로 퇴직금 한 방에 이렇게 빵 받는 거하고 네. 그다음에 퇴직연금으로 네. 받았을 때하고 네. 비교를 해보면 네. 얼마나 좀 돈을 아낄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근속 연수에 따라 달라지긴 했지만은 네. 한 실효 세율이 한 8.8% 정도 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억 원의 퇴직 소득세가 1,760만 원 정도가 부과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찾으시면요. 네. 그런데 이를 연금으로 받는다. 그러면 1,760만 원에서 30%가 감면됩니다. 실효세율도 8.8%에서 30%가 감면된 6.16%로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가 감면되는 실제 효과는 52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억 원의 퇴직금을 내가 연금으로 받겠다. 그러시면 연금을 받는 기간 동안에 총 절감되는 세금액이 528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자는 528만 원이 큰 금액일 수도 있고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데 은퇴 후에 체감되는 금액은 528만 원이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숫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거의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연금이 한 달에 대략 100만 원 정도 네, 그리고 이제 필요한 금액 300만 원에서 네. 200 정도라고 하면 네, 거의 한 2달이 넘는 동안 또 쓸 수 있는 여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500 넘는 금액이면 생활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결코 작은 돈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